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며 건강을 잃으면 전부 다 잃는 것이다 라고 하죠. 아무리 큰 부와 명예라도 건강보다 우선할 수는 없을 텐데요. 특히 국민 한 명 한 명의 건강은 국가 전체로 보더라도 그 어떤 자산보다 소중한 가치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 정치권에서 활발히 논의 중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문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실 텐데 오늘 현재까지의 논의 내용과 관련 법안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전국민 대상 건강보험 도입 28년. 해외 여러 국가에 비해 낮은 보험료 부담과 OECD 평균을 상회하는 건강지표. 높은 의료 접근성과 수준 높은 의료의 질을 이뤄냈지만 보험료 부과에 있어서는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는데 그동안에 벌었던 거 가지고 예를 들어 집을 사면은 집에 대해서까지 또 과세가 나오고 소득에 대해서 합산해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직장 생활할 때는 그 월급으로 인해서 뛰니까 좀 작다가 지금은 그 자동차, 재산 뭐 이런 거 따져서 28만 원 내니까 정말 그걸 모았다가 나중에 차라리 의료비를 내가 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특히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간의 이원화된 부과체계와 복잡한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 등으로 불만이 계속해서 제기돼 온 것. 이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대 국회 개원 이후 더욱 논의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최근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알아봅니다. They pray every day they don't get sick because 18,000 of them will die this year simply because they're uninsured. I ended up being diagnosed with retroperitoneum cancer. Brain tumor, breast cancer, brain tumor on the right temporal lobe. and will not depend upon where you work, or whether you have a pre-existing condition. Health care that can never be taken away. 2007년 미국 의료보험 체계의 문제점을 파헤쳐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다큐멘터리 영화 시코. 영화가 강조하는 의료 사회보장보험 체계의 중요성은 전 세계인이 공감하고 또 우리의 미래를 한 번쯤 생각하게 하는 지점이었습니다. 이렇듯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사회보장보험.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지난 1977년 7월 1일인데요. 5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가장 먼저 도입됐습니다. 직장이 아닌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1988년 농어촌 지역부터 실시되기 시작했고 1989년 7월 1일 도시 지역 지역 가입자들이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또한 2000년부터는 지역 의료보험과 직장 의료보험을 통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단일 보험자가 전 국민의 보험을 관리하기에 이르렀는데요. 1989년도에 전국민 건강보험이 도입이 됐습니다. 이때 이제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의 보험료를 부과를 하고 지역 가입자는 소득의 대리 변수로서 소득 이외에 재산, 자동차, 소득, 성연령 등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원화 체계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이 2000년도에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조합은 통합이 되었지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체계는 아직도 이원화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강보험 제도가 17년째 이어져 오면서 이 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사회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부담 능력에 비례해서 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떤 국민들은 자기 부담 능력에 비해서 건강보험료를 많이 납부하고 있고 또 어떤 국민들은 자기 부담 능력에 비해 더 적게 납부하고 있는 구조가 문제인 건데요. 특히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간의 형평성, 은퇴 후에 건보료가 급등하는 문제 등에 대한 불만이 이어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기된 보험료 관련 민원이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5년에는 6,725만 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체 민원 9,800만 건의 74%나 되는 수치인데요. 해마다 많은 보험료 관련 민원이 쏟아지는 이유는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불합리하게 설계된 탓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가입자들은 보험료에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을까? 퇴직 후 연금 생활을 하고 있는 박예란 씨. 얼마 전 매달 8만 원씩 내던 건강보험료가 대폭 상승됐다는데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대출받아 구입한 반지하 집이 원인이었습니다. 5천만 원에 50만 원짜리 그 월세를 살았거든요. 살다가는 이게 아무래도 월세 부담이 커가지고서는 월세를 줄여볼까 해가지고서는 1억 1천만 원을 그 대출을 껴서 지하 조그만 빌라를 구입했는데 작년 7월인가 건강보험료가 나왔는데 18만 1,000원인가 18만 3천 원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벼랑간 10만 원 이상이 뛴 거예요. 생활비가 빠듯한 상황에서 5개월 동안 100만 원에 가까운 건보료가 체납됐고 현재 매월 분할 납부 중인데요. 매달 계속해서 부과되고 있는 보험료까지 더하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재산이 있어서 집을 산 게 아니잖아요. 다 대출을 끼고 이렇게 되면 서민들은 계속 더 빈곤에 구렁텅이로 빠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건강보험을 들이게 하는 건데 건강보험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지레 죽게 생겼다 이거죠. 그렇다면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는 어떻게 부과되고 있는 걸까? 직장 가입자의 기준은 간단한데요. 월급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나눠내고 종합소득이 7,200만 원을 초과하면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지역 가입자는 상황이 다른데요. 지역가입자분들은 종합과세소득 연 500만 원 이상과 이하 세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 종합과세소득이 500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는 세대에게는 소득 또 재산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소득 500만 원 이하 또 과세 자료가 없으신 세대에 대해서는 소득이 잘 모르니까 소득을 추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연령이나 재산 자동차를 근거로 추정한 그 평가소득 그리고 재산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전월세를 포함한 재산과 자동차, 성, 연령, 재산, 자동차 점수 등을 합산한 평가소득이 부과 기준이 돼 부담 능력이 없어도 보험료를 지나치게 많이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사람이 실직 이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을 경우 직장 가입자였을 때보다 최대 3배가량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소득을 상실한 실직한 사람의 경우에 오히려 그 재산 자동차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되는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 근로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예를 들면 같은 직장 안에서도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임대, 사업, 기타 소득 등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위장 취업이나 편법 창업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차상위 저소득 계층은 불합리한 사례가 더 많았는데요. 2014년 생활고에 시달리던 송파 세모녀의 경우 소득이 없는데도 월세가 재산으로 간주되고 딸들의 연령도 낮아 매달 5만 원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기도 했습니다. 2,052만 명에 달하는 피부양자 제도도 논란입니다. 현 건보료 제도 하에선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될 경우 건보료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문제는 피부양자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데 있습니다. 재산이 9억 원 이하이고 연금이나 금융소득 등이 연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직장 가입자인 자녀나 형제, 부모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는데요. 직장 가입자에서 이제 피부양자 문제가 항상 문제가 돼요. 뭐냐면 이 피부양자가 임대 소득이 있거나 소득이 있으면 지역 가입자로 가야 되는데 재산은 많은데 실제의 소득은 없는 경우에 이제 피부양자가 돼서 보험료를 안 내거든요. 근데 자산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250만 명 정도인데 집이 두 채인 경우도 한 150만?
그 다음에 집이 세 채인 게 40만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정말 부담 능력이 있는데 그냥 가족이라는 이유, 소득이 없다는 이유에서 그분들은 다 보험료 면제를 받는 거 아니냐. 당연히 불만이 제기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논란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절치부심해왔습니다. 특히 20대 국회 개원 이후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현재 발의되어 있는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지난 7월 7일 직장 지역가입자로 분리된 현행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보면 누가 봐도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회사에 다니다든지 아니면 공무원으로 재직하든지 사립학 교원이든지 그럼 그분이 정년퇴직이든지 이제 실업자가 돼가지고 지역가입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소득이 없어졌는데 보험료가 확 올라버리는 거예요. 왜냐? 직장가입자는 소득이 그 건물의 부과체계의 기준이고요. 지역가입자, 그러니까 월급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은 자동차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성과 연령 그런 거가 이제 가만히 돼가지고 보험료가 부과되다 보니 소득은 없던지 거의 줄어드는데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불합리한 점이 있죠. 그런데 이거를 전부 다 소득만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가 부과체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고 두 번째, 피부양자 있잖아요. 이분들한테도 나름대로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건물가 부과되는 거죠. 그럼 피부양자로 인한 무임승차자 문제가 그냥 해소되는 거죠. 개정안에서는 우선 현행 재산, 자동차 및 성연령 등 경제활동 참가율에 의한 평가소득을 보험료 부과 요소에서 제외하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구분을 없애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 중심의 동일한 부과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하여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 범위를 대폭 확대해 퇴직, 양도, 상속, 증여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편 과세소득 자료가 없는 가구에는 최저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소득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탈루가 의심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자 대표로 구성되는 가입자위원회를 만들어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그렇다면 건보료 부과 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개편될 경우 그 효과는 어떠할까? 소위 말하는 시뮬레이션 전문가가 하면요. 85%에서 90% 정도? 이분들은 오히려 인하가 돼요. 예를 들어서 특히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인하가 됩니다. 왜냐? 전세 안 되잖아요. 소득이 없으면. 또 월세 사는 사람들, 또 식구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커다란 혜택이 있을 거고요. 10%에서 15% 정도는 보험료가 이제 늘게 됩니다. 이제 부과 안 받던 사람이 보험료를 내게 되는 거죠. 이제 피부양자 중에서 일정한 소득 이상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보험료가 부과되죠. 그런 분도 있고요. 무임승차자뿐만 아니라 위장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 불공정함과 불합리한 점이 개선되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대한 만족도 이게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소득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과 급격한 개편은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 등이 우려의 근거로 꼽히는데요. 이 같은 목소리 들어보고 이를 수렴할 수 있는 보완 대책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득 중심의 단일 부과체계로의 건보료 개편안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문제점은 소득 파악률입니다. 지역가입자들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률이 60% 수준인데요. 자영업자들의 소득 신고율이 낮은 상황에서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가 개편될 경우 또 다른 차별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들 소득 자료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그러니까 소득 자료를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비율이 전체의 50%가 채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장가입자 쪽에서 볼 때는 그동안에 이런 문제점, 소득 파악률 문제가 계속 있었는데 형평성을 더 악화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공단이 가지고 있는 그 소득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소득 자료를 가지고 있는 절반의 지역가입자 연평균 소득이 한 8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 한 23% 정도죠. 근데 이 통계 자체를 그 부분을 나타내는 다른 통계, 그러니까 노동 패널이나 통계청 통계들을 보면 대략 지역 가입자의 소득이 직장 가입자의 한 70%에서 90% 정도를 1년 동안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죠. 또 임대소득의 파악도 어려운 실정인데요. 근로 외의 소득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임대소득의 신고 비율은 약 5%에 불과합니다. 임대소득 자체가 소득 파악률이 제일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또 대표적인 부자들의 형태가 부동산 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렌트를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는. 근데 그 렌트 비용 자체가 이제 소득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체제에서는 재산 가지고 보험료를 부담을 하게 됐는데 이제 소득 기준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법적으로 완전한 개런티를 얻게 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 역시 소득 중심의 부가체계 개편이라는 대전제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13년 7월 건강보험 부가체계 개선단을 발족하고 개선안을 검토하기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단계적인 개편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2013년도에 구성된 보험료 부가체계 개선 기획단에서의 보험료 부가체계 개선의 방향도 소득 기준 단일 보험료 부가체계로 가자는 거에는 모두 다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소득 기준 단일 보험료 부가체계로 갔을 경우에는 건강보험 재정상의 문제도 있고 소득 파악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한 번에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선 자동차 성연령은 폐지를 하되 우선 재산의 부분에 있어서는 남겨두는 것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소득의 범위에 있어서도 현재 있는 종합소득과 보수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를 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분리 과세하는 소득과 분류 과세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런 보험부가세 논의가 시작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협의체가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게 그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건보료 부가체계 개선은 국내 사회복지의 전체 틀에서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인데요.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령자의 병원비가 늘면 건강보험 재정은 어려워지게 됩니다. 고령화를 먼저 겪은 유럽, 일본 등 선진국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바 있는데요. 선진국은 뭐가 이제 기본이 되어 있냐면 공적 연금이 성숙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돼서 은퇴하면 그분은 연금을 받게 되는데 그 재정이 좋을 때는 그러니까 국민연금에서 노인들의 보험료, 건강보험료를 다 내줬어요. 그럼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그 국민연금 재정이 좀 나쁘지고 그러니까 국민연금에서 반을 내고 연금 수급자가 반을 내라. 우리는 아직 국민연금이 너무 이제 아직 초기 단계고 현재 노인분들이 소득이 없고 연금이 없으니까 부과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그것이 성숙될 때까지 천천히 가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제도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랫동안 논의돼 왔던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개편. 모든 국민들이 공평한 부담으로 공평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탄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뭐 건강보험료 부가체계를 개선한다, 바꾼다. 이게 여야당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이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시급한 게 뭐냐. 저소득층 있단 말이에요. 아주 이제 송파 세무자 사건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건강보험료가 많이 부과되는 것은 누가 봐도 맞질 않잖아요.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고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다. 이런 것부터 개선하자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전문가 공청이라든가
어떤 토론이 좀 거치고요. 논의 과정을 좀 활발히 해서 최소 공약수를 만들어내는데 노력을 경주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우리 여야 간에 슬기롭게 타협해서 건강보험 개정안이 좀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전국민 건강보장 시대를 열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조차 한국의 건강보험제도가 부럽다는 언론 인터뷰를 수차례에 걸쳐 했고요.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려는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건강보험을 배우기 위해 매년 연수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공정한 부가체계 아래서 더욱 탄탄한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절한 합의안 도출을 기대해 봅니다. 내 나라의 건강보험제도에 자부심을 가진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국가. 그것은 그 어떤 상위 경제지표보다도 더 값진 미래상일 겁니다. 얼마 전 부산 지역 학교 전담 경찰관이 이 담당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는데요.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미성년자를 간음 추행했을 때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간주하는 피해자 나이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서 소개해드립니다. 15세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대구 여교사, 15세 여중생을 임신시킨 40대 연예 기획사 대표. 두 사건의 피해자 모두 15세의 청소년이었는데요. 현행법상 만 13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는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지만 13세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은 자발성이나 동의 여부를 따집니다. 이른바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건데요. 미국 대다수의 주와 영국, 스위스 등 선진국의 경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제 강간죄 연령 기준을 16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 이에 의제 강간죄의 기준 연령을 조정하기 위해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 법안에서는 간음, 강제추행 피해자로 인정하는 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현행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는데요. 다만 청소년 이성교제를 범죄로 다루지 않도록 미성년자를 간음, 강제추행한 피의자가 만 19세 이상의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도 포함했습니다. 대학 신입생이라면 누구나 입학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입학금의 액수는 0원에서 103만 원까지 천차만별이지만 정작 입학금을 납부한 학생들의 대부분이 입학금을 왜 내야 하는지 또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국 181개 사립대의 평균 입학금은 72만 원. 현행 고등교육법상 대학은 수업료 이외에도 입학금과 같은 그 밖의 납부금을 학생들에게 징수할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범위와 용도, 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 징수자인 대학이 임의로 해석해 운용할 여지가 있고 입학금 산정 기준과 지출 내역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입학금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먼저 고등교육법 개정안에서는 대학 입학금을 입학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제한하고 그 금액을 직전 학기 기준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의 5% 이내로 정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교육 관련 기관 정보공개 특례법 개정안에서는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입학금 산정 근거 등 관련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입학금 징수 근거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1,000만 명. 관련 시장들도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급성장의 이면에는 비윤리적 행위가 자행되는 강아지 공장이 만연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이 동물생산업 관리감독 개선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5월 한 방송사를 통해 폭로된 참혹한 현장.
개를 상대로 무분별한 인공수정과 불법 수술을 자행하는 일명 강아지 공장의 실태가 드러나며 큰 충격을 줬습니다. 현재 강아지 공장과 같은 동물 생산업체는 1000여 개 이상에 달하지만 그중 신고업체는 188개에 불과한데요. 현행법상 동물 생산업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적정 시설 기준에 미달되는 등 시설 환경 또한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 법안에서는 동물 생산업을 허가제로 변경하도록 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또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동물의 생산 등록, 반입, 반출 등의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아이가 만 6살이 되면 취약 대상자 명단에 올라서 취약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거주지가 정확하지 않아서 초등학교 취약 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한 해 평균 10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취약 통지서 사각지대에 놓여서 의무 교육을 포기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이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더욱 부각된 미취약 아동 관리 문제. 지난 2월 안매장 시신으로 발견된 7살 김모양은 학교에 입학하지 않았지만 별다른 사후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지난 4월에는 광주의 한 부부가 10남매 중 7명이나 학교에 보내지 않았던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거주지 불명, 연락 두절 등의 이유로 취약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관리 매뉴얼이 미흡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미취약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 법안에서는 취약 대상 아동이 입학기일 후 7일 이내에 취약하지 않을 경우 초등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보호자에게 취약 대상 아동의 취약을 독촉하게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했는데요. 독촉 후에도 취약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거주 불명 등으로 독촉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취약 대상 아동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고 필요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습니다. 이 밖에도 눈길을 끄는 법률안들이 있습니다. 국민의당 김삼아 의원은 생활고로 인해서 여성용품을 사지 못하는 여성 청소년들을 위해 여성용품 등 보건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복지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고요. 또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5년 이상 근속한 소방공무원에게 재직기간 중 한 차례에 한해서 6개월 범위에서 안식월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혜영 의원은 유통기한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던 빙과류에 유통기한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고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해 교통수요가 급증하는 명절이나 여름 휴가철 등에 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는데요. 무더위를 피할 휴가 계획은 세우셨나요?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아지는 시기이니만큼 무엇보다도 안전한 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법률 산책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